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정의교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할 시간이죠. 제가 잠깐 보니까요.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은요, 삭제하고 대체되었다라고 했네요. 저도 이거 만드는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저는 그때 삭제 안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보니까. 그래서 삭제되고 지금 대체되었다라고 했고요. 지금 그래도 어떤 게 달라졌는가는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죠? 비록 삭제는 되었지만은 자, 그래서 없어졌어요. 앞에 거 잊어버리세요. 다시 뭐 또 뒤에 거 제가 편집해 갖고 하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조금 미비하므로 그래서 자, 생태계 서비스, 자, 같은 환경부입니다. 그죠?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 관한 자연환경보전법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환경부는요, 자, 이게 다시 지금 확대돼서 우리가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됐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요. 왜 이게 또 확대됐죠? 국제협약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죠. 그죠? 국제협약 중에 생물 다양성 협약. 자,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이 또 사실은 더 생물 다양성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3장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협약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법을 근거로 한다라고 했죠. 자,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법은요, 또 자연환경보존법 안에 3장을 근거로 해서 생물 다양성 보존의 이용법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제협약의 생물 다양성의 협약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본으로 지금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 자연환경보전법 안에 우리가 또 그 장 안에 이렇게 한다라는 기본 계획이죠. 그죠? 기본 종합계획이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지금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예약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 확대 개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보전 정진하고 민간 참여, 민간 자발적 참여. 자, 앞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자체도 민간 참여였습니다. 민간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거였죠. 자, 잘 알다시피 뭐 철새 먹이 주고 그다음에 겨울에 볏짚을 이제 보존해 주고 이러면은 그리고 농약 안 주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이제 해주는 걸 했죠. 지자체가 이제 환경부 장관한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한테 또 그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했고요. 관리 계약 자체를 삭제를 하고, 우리가 대체를 해서 민간의 어떠한 활동의 범위를 우리가, 확대한 거죠. 자, 그래서 관리 비교를 해보면요. 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어떤 근거법은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생물 다양성 이용 및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이었고요. 자, 그때는 요거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은 자연환경보존법 안에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는 어떠한 내용 안에서 그냥 계약의 민간 협약으로 만들어진 거죠. 내용 자체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행령 안에 넣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규정 대상 나와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관리 어떤 지역이 있고 나는 사실 생물 다양성 관리 지역의 어떤 범위는 어디다가 관리 범위를 해놨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찾아보지도 않고 그게 지금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요는 있죠. 유네스코 선정한 생물권 보존 지역은 있습니다. 우리가 섭지, 늪지 뭐 이런 지역에 유네스코 지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그리고 수변의 구역. 자, 이게 지금 규정 대상이 범위가 확대된 거죠. 뒤에 보면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은요.
습지 보호 지역이라든지 자연공원 이런 지역 부분에 철새가 뭐 날아들고 있는 곳이었죠. 좀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게 활동이 좀 미비했죠. 그죠? 좀 습지 지역이라든지 전라도 쪽으로 가면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만 대체로 뭐 민간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관에서 좀 하자 해가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농사를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곳 경우, 이런 경우가 대체로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강제적이보다는 범위도 넓혔지만은 조금 더 뭔가 민간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기는 좋도록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정하는 활동 해놓고서는 서식지도 조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의 다양성까지도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유형의 어떤 범위는 지금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없을 수도 있겠죠. 뭐 신청을 하면은 인정을 해주는 이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정의 대상은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이게 지금 과거에는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한했는데, 지금은 비영리까지도 지금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비영리 법인 단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어떠한 활동하는 범위까지 다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소리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보존을 하고 그런 것에 좀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농촌에 살진 않아서 이것까지는 잘 보지도 못했고 이쪽에 직접 활동을 안 해서 소식이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이게 이제 차이점, 과거의 차이점, 어떻게 활동 범위가 넓어졌는가라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공부도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훨씬 더 유리하죠. 공부하기에 머리에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계획의 조사 및 분석입니다. 자, 환경계획, 우리가 저기 보면 자연환경계획,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자연환경계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그 모든 조사 보고서 쓸 때 이런 내용을 많이 하죠. 자연환경계획에 조사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에 저기 접근법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자, 접근법에도 전부 다 이런 조사의 내용들은 다 들어가죠. 단지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어떤 방법, 분석상의 방법이 좀 달라질 뿐이지 실제로 조사를 하는 것은 다 이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 생태. 자, 그래서 자연환경, 뭐, 우리 환경조사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인문사회, 자연환경. 그죠? 자, 그래서 보고서 쓸 때 늘 쓰죠, 여러분. 자, 인구조사라든지 토지 이용 변화라든지 뭐 산업문화재 뭐 해놓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은 지질, 뭐 토양, 기후, 수계, 우리가 늘 쓰는 거죠. 맥하르그의 그 생태, 그 생태 변화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자연환경 조사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현황 조사를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분석 평가를 이렇게 쭉 뭐 주로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재해 안전이 있는지 없는지, 재해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산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풍의 피해라든지 이런 걸 본다든지, 토지 이용의 한계라는 것은 용도구역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자연공원의 지역이 있다든지 뭐 이런 곳의 살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토지 소유 상태가 어떻는가, 임야인지 산림인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인지 뭐 이런 거, 절대 녹지인지 이런 것들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오톱, 자, 자연환경 조사로 가면은요, 비오톱 현황도 들어가고요, 비오톱 평가도 들어가고 주요 경관 요소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분석 평가를 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획에 접근하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는 것은 그때 그 어떤 분석, 스케일 도법을 쓴다든지 무슨 분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분석 방법이 내가 어떤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분석 방법을 도입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뭐 수목 인면도를 우리가 조사한다, 인목을 조사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거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이라는 것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후세대에 물려주고 지금 현재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적절히 할 것이냐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현황을 조사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존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우리가 앞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죠. 용도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평가, 적정평가라든지 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걸 기본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늘 뭐 이론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다 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정말 말 그대로 앞에 우리 기술사 공부는요, 말 그대로 현실하고는 비록 동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토지와 자연, 환경을 계획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경관관리의 지역 지정하고 환경 확보를 위한 어떤 도시관리라든지 도시관리 계획 안에 있어서 입안가 수립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건데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국토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고요. 토지하고의 전부 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조경에서는 별로 많이 안 쓸지 모르지만 실제로 조경의 공간계획이잖아요. 그죠? 공간계획을 하는데 전부 다 관리계획이죠. 도시계획의 공간관리계획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에 어떤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아주 상세히는 안 들어가고요. 기본적인 것만 제가 했고요. 우리가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정말 도시계획에서 또 쓰는 기본적인 우리가 정말 도시와 그 다음에 건축하고 도로하고 연결돼서 또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부분들, 그 법은 좀 지겹긴 지겹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들은 꼭 한번 저도 또 강의 시간을 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앞에 국토기본법 제가 안 보고도 줄줄줄줄 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뼈대는 갖춰야 된다는 거, 자, 늘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경관관리를 위한 지역 지정 규제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